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요구까지 했어? 무슨 요구?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땅 명의 변경해달라고 했다며. 왜 형님은 집도 받았잖아. 우리라고 못 받을 이유 있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니, 형은 집도 받았으면서 우리는 땅 하나 못 받아? 형이 집을 받은 이유가 뭔지 내가 알아? 뭐 부모님이 더 챙겨주고 싶었겠지. 형이 나 키우느라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 대학도 못 갔고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어. 너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래도 결국 집은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야 공평한 거지. 공평? 내가 공평이 뭔지나 알아? 공평이라는 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때 말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 형은 나한테 모든 걸 희생했어. 그걸 너는 똑같다고 말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디가?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우리 그냥 다툰 거잖아. 아니, 너랑은 이제 끝이야. 우리 차분히 얘기하자.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감정적인 건 너야. 내가 지금까지 너 때문에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알아? 그게 왜 너 잘못이야? 부모님이 형만 챙긴 게 문제지. 그만해. 넌 끝까지 이해 못할 거야. 작은 아들 부부 싸움은 낮에 있었던 큰 아들과의 전화 통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무슨 일이야? 재수 씨가 아버지 땅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대.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몰랐냐? 재수 씨가 신혼여행 경비 도와달라고 해서 돈 받아갔고 그 다음에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받아갔고 이제는 땅까지 달라고 했다고.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어. 못 믿겠으면 당장 전화해봐. 재수 씨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너도 이 정도까지 들었으면 이제 알겠지? 부모님께 죄송하지도 않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야? 내가 그동안 본 게 있잖아. 형,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재수 씨랑 제대로 이야기해봐.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속 썩이지 말고. 믿기지 않는 큰형의 얘기에 작은 아들 희웅 씨는 어이가 없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경남 산청에 살고 있는 76세 농부 한영만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태백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이제는 농부로 살고 있는데요. 몇 년 전 둘째 아들 결혼 후에 마음고생이 많으셨다네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었던 영만 씨 부부는 작은 며느리에게 된통당하셨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영만 씨 가족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봄이 온 것처럼 좀 더 좋은 이야기로, 더 새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만 씨는 시골에서 자라 20살이 되자마자 태백으로 올라가 광부가 됐습니다. 처음 들어간 갱도안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습기가 차 있었으며 깊은 갱도안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탕가루가 온몸에 들러붙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깊숙이 검은 먼지가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땀과 탕가루가 엉겨붙어 마치 석탄덩이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른 곳보다 높은 월급 생각에 웃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영만아, 오늘도 수고했다. 형님도요? 그래도 월급날이 다가오니까 힘이 좀 납니다. 한 달 월급을 손에 쥘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월급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긴 피땀이 영만 씨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고 동생들 학비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을 뒤흔드는 사고가 터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갱도 안에서 곡괭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돌덩이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위험하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탄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에 있던 동료들이 그대로 깔렸어요. 영만 씨는 그들을 구하려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몸이 뒤로 튕겨나갔어요. 사방이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입안에 탄가루만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줘. 무너진 돌더미 사이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도와줘. 제발. 그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3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영만 씨는 멍한 상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동료들을 두고 나왔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이후 갱도에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광산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일하며 어렵게 아내와 결혼했어요. 광부 생활이 힘들었지만 아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하지만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영만 씨를 믿어줬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가 태어났어요.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영만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태어났을 땐 더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영만 씨 가정의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산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영만 씨, 다음 달이면 우리 광산도 문 닫는다네. 무슨 소리요? 아직 탄광이 있는 거 아니었어? 정부에서도 보조금 끊는다더라. 이제 다 끝난 거야.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사라졌어요. 몇 달을 고민하던 영만 씨는 결국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 땅을 조금씩 정리해 둔 게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농사 경험이 있기는 했으나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 땅을 일궈도 제대로 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두 손엔 물집이 잡히고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태풍이나 장마철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심은 작물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걸 보면 힘이 쭉 빠졌습니다. 여보, 그냥 도시로 나가면 안 될까? 아니야. 여기서라도 버텨야 해. 우리 애들 학교 보내려면 뭐라도 해야지. 아내도 항상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논에 물을 대고 밭에 거름을 뿌리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여름이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몸이 땀에 흠뻑 젖는 것도 모를 정도로 고추밭과 담배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영만 씨 부부를 도우려고 학교가 끝나면 밭으로 달려왔어요.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공부해야 할 아들이 농사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할 수 있어. 작은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버지, 동생 대학 보내려면 돈 많이 들 텐데요.
큰아들은 자기가 공장에 취직해서 동생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만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공부 잘하는 동생 계속 공부하게 해줘야 해요. 큰아들은 동생을 위해 자기 꿈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도 이루고 싶었던 미래도 내려놓았어요.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공장으로 갔고 거친 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형의 희생을 작은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형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단 한순간도 나태해질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먼 곳이었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 스스로 대구로 유학을 선택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만 할게요. 멀리 가서 혼자 지내면 힘들 텐데 괜찮겠냐? 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거예요. 형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공부하는 만큼 작은 아들은 하루도 헛되이 보낼 수 없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혼자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학교를 오가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밤이 되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떠오른 건 형이었어요. 형은 자신보다 6살 어린 동생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책상 앞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작은 아들은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단어장을 외웠어요.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눈이 충혈된 채로 잠들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냐? 나는 해야 돼. 우리 부모님과 형이나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방학이 되면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저 쉬는 게 아니라 형을 도왔습니다. 형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 나가 걸레질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면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기름 묻은 수건을 짜면서도 작은 아들은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혀도 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형,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그 말을 듣자 형은 빙긋 웃으며 작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답 같은 건 필요 없다. 내가 잘 되는 게 내 보람이야. 그 한마디가 작은 아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형의 희생을 절대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점심도 거르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몸이 피곤해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작은 아들은 마침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영만 씨는 너무나 기뻐서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아내도 눈물을 훔쳤어요. 큰아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동생 드디어 해냈네. 그날 밤 작은 아들은 형의 정비소로 달려갔어요. 형, 나 합격했어. 형은 손에 묻은 기름도 닦지 않은 채로 작은 아들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해냈구나. 형의 두 손이 거칠게 갈라져 있는 걸 보니 작은 아들은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큰아들은 한사코 공을 동생에게 돌렸어요. 하지만 작은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없었다면 자신이 이곳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했어요. 아르바이트 대신 밤새 책을 받고 취업 준비도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형에게 찾아갔어요. 형,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내 첫 월급. 형이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형은 한사코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끝까지 형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형한테 보답할 기회를 줘. 그제야 형은 묵묵히 봉투를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만 씨 부부도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형제가 다 잘 되었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작은 며느리를 만났을 때 영만 씨는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 아들이 멀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요. 며느리는 영만 씨 집에 처음 인사하러 올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은은한 화장이 되어 있었어요. 첫인상이 밝고 예의 바른 아가씨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으며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또렷하고 자신감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영만 씨는 순간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며느리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내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는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직접 고른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라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먼저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좋아하신다면서요? 더 드세요. 아버님, 혹시 더 필요하신 음식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몇 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처럼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작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막내 데리고 살아준다니 고맙구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작은 며느리는 손을 꼭 잡으며 눈까지 반짝였어요. 어머님, 저 정말 든든해요. 부모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며느리로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상견례를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아들의 예비장인 장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영만 씨 부부와 사돈 부부는 서울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영만 씨 부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분들이라 어떤 분들일지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장인은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고 말투도 조용하고 신중했어요. 처음 영만 씨 부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정중한 태도가 느껴졌어요. 영만 씨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 두 집안이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좋은 인연이겠지요. 작은 아들의 장인은 두 손으로 영만 씨 손을 감싸며 힘있게 악수했어요. 네. 좋은 인연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장모는 조금은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어딘가 도도해 보이고 표정도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자 그제야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피곤하셨죠? 저희도 부모 입장에서 많이 떨렸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점점 풀려갔습니다. 사돈 부부는 영만 씨 부부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럼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네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장인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감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겠네요. 영만 씨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은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처럼 보였어요. 특히 장인은 말을 할 때 신중했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는 영만 씨 부부를 유심히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저희는 시댁이 너무 멀어서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런데 뵙고 나니 든든하네요.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돈 부부도 좋은 분들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무사히 끝났고 작은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집을 받으셨다면서요? 응. 그때 형이 동생 대학 보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잖니. 그렇다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하나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에 오면 반갑게 인사하며 먼저 다가왔어요. 밥을 차려주면 먹을 때마다 어머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살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영만 씨 부부가 과일을 깎아주면 손수 집어먹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해도 전처럼 반찬을 챙기거나 살갑게 웃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형님은 결혼할 때 집을 받으셨다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서 시작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만 씨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푸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만 씨는 큰아들이 결혼할 때 시골에 있던 땅을 팔아 대구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략 3억 정도 들었어요. 그나마 시골 땅값이 오르면서 마련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에 영만 씨가 큰아들에게 집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큰아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됐어요. 저보다 동생을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다. 전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큰아들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영만 씨 부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큰아들은 학업까지 포기하면서 동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작은아들이 대학을 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만 씨는 결국 큰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한테 주는 보상이 아니다. 내가 동생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감사다. 큰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형은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당연히 형이 먼저 받는 게 맞아요. 그 말이 얼마나 대견스럽던지 영만 씨는 작은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와 갈등의 시작은 신혼여행 경비였습니다. 얼마 후 작은 며느리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신혼여행 비용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그래. 뭐가 문제라도 있니? 다른 친구들 보니까 요즘은 부모님들이 신혼여행 경비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한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영만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영만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영만 씨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작은아들이 결혼할 때 별로 해준 것이 없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경비까지 지원하면서 영만 씨 부부는 더 이상 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영만 씨 부부는 나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요. 작은 아들은 남들처럼 여유롭게 대학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술자리를 가지거나 여행을 갈 때도 작은 아들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어요. 하루 종일 강의실을 오가고 밤에는 카운터에 앉아 피곤한 눈을 비비며 공부를 했습니다. 때론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가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1억이었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작은 아들은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은행을 돌며 상담을 받고 꼼꼼하게 계산한 끝에 대출 1억을 더했습니다. 총 2억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영만 씨는 작은 아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보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5천만 원을 보태주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5천만 원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작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대출을 받아서 해주었습니다. 처가에서도 2억을 보태주었고 그렇게 작은 아들은 서울 외곽에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마련한 보금자리였지만 작은 며느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영만 씨 부부의 바람과는 달리 작은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몇 달 후 작은 며느리는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님,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영만 씨 순간 당황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남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가에서도 2억을 보태줬고 결혼할 때 우리한테 받은 돈도 있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할 리 없었습니다. 영만 씨 아내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니? 그러자 작은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요. 무슨 지출이 그렇게 많다는 거니? 남편 월급만으로는 대출이자 내기도 빠듯해서요. 그리고 이것저것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생활비가 많이 든다? 영만 씨 부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땅 문제였습니다. 얼마 후 작은 며느리는 영만 씨 부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전화가 걸려왔어요. 요즘 들어 작은 며느리가 전화를 걸면 좋은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만 씨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어요. 영만 씨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고민이 좀 있어서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예전처럼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단단히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영만 씨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만 씨는 옆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작은 며느리는 주저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시골에 있는 땅을 작은 아들 명의로 바꿔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만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영만 씨가 듣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만 씨 아내도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영만 씨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저희 명의로 된 재산이 필요해요. 작은 며느리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은 집까지 받아놓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만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큰아들은 처음부터 집을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영만 씨 부부가 집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도 거절했던 애였습니다. 하지만 영만 씨가 억지로라도 밀어붙였던 건 큰아들이 동생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에게 늘 고마워했고 형이 집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형이 받은 것을 보고 당연히 자신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만 씨는 황당함을 넘어 서글퍼졌습니다. 너희가 받은 게 없다고? 영만 씨는 대신 전화를 받으면서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작은 아들이 대학 갈 때 형이 학비 대준 건 얘기하지 않았니? 작은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여행 비용도 우리가 도와줬지 않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영만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너희를 돕고 싶다. 하지만 땅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농사 지으며 살아온 곳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어야만 할 곳이야. 그러자 작은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형님도 집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그건 내 남편도 동의했던 일이야. 그땐 저희가 결혼 전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 영만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영만 씨는 대구에 있는 큰아들을 불러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큰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가 부모님께 직접 땅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때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무슨 일이야? 재수 씨가 아버지 땅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대. 작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몰랐냐? 재수 씨가 신혼여행 경비 도와달라고 해서 돈 받아갔고 그 다음에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받아갔고 이제는 땅까지 달라고 했다고.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어. 못 믿겠으면 당장 전화해봐. 재수 씨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너도 이 정도까지 들었으면 이제 알겠지? 부모님께 죄송하지도 않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야? 내가 그동안 본 게 있잖아. 형,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재수 씨랑 제대로 이야기해봐.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속 썩이지 말고. 작은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퇴근한 작은아들은 며느리와 크게 싸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도대체 얼마나 달라고 한 거야? 뭐가 문제야? 형님은 집 받았잖아. 작은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를 마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작은아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최대한 감정을 누르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노는 이미 작은아들의 한계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작은아들은 손에 힘을 꽉 주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요구까지 했어? 작은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시치미를 뗐어요. 무슨 요구?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땅명에 변경해달라고 했다며. 왜 형님은 집도 받았잖아. 우리라고 못 받을 이유 있어? 작은아들은 순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여자는 한 번도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언제나 자기 합리화만 했어요. 작은아들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러자 작은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니, 형은 집도 받았으면서 우리는 땅 하나 못 받아? 작은아들은 순간 폭발할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형이 집을 받은 이유가 뭔지 내가 알아? 작은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뭐 부모님이 더 챙겨주고 싶었겠지. 아니, 작은아들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형이 나 키우느라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 대학도 못 갔고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어. 너 그거 알고 있었어? 작은 며느리는 순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태어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결국 집은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야 공평한 거지. 그 순간 작은아들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공평? 내가 공평이 뭔지나 알아? 작은아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평이라는 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때 말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 형은 나한테 모든 걸 희생했어. 그걸 너는 똑같다고 말하는 거야? 작은 며느리는 말없이 작은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하는 의문이 담겨 있을 뿐이었어요. 그걸 본 순간 작은 아들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 가족이 어떤 희생을 했든 이 사람에게는 그저 돈과 재산 문제일 뿐이야. 작은 아들은 더 이상 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어요. 작은 아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장롱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지퍼를 열고 옷을 한 벌씩 넣기 시작했어요. 셔츠, 바지, 속옷, 양말. 가방이 가득 차는 동안 머릿속도 점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닫고 방을 나왔어요. 그제야 작은 며느리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디가? 작은 아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해! 그 순간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작은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우리 그냥 다툰 거잖아. 작은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랑은 이제 끝이야. 작은 며느리는 당황해서 작은 아들의 손을 붙잡았어요. 우리 차분히 얘기하자.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감정적인 건 너야. 작은 아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 때문에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알아? 그게 왜 너 잘못이야? 부모님이 형만 챙긴 게 문제지. 그만해. 작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끝까지 이해 못할 거야. 작은 며느리는 두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좋아, 가. 그런데 당신 후회할 거야. 작은 아들은 말없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도 끝. 작은 아들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아들은 택시를 타고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곧장 기차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지나칠 때마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겹쳤어요. 지친 얼굴, 힘없는 눈빛.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작은 아들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그러나 평온할 틈도 없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서방, 지금 어디야? 전화를 받자마자 장모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차예요. 기차. 어디로 가는데? 고향이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어요. 이내 장모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희가 그렇게 싸웠어? 작은 아들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내가 부모님께 한 행동을 말해야 할까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작은 아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아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 짓 다 아세요?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서방, 그게 그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자네도 알잖아. 아직 어리잖아. 작은 아들은 순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이 없다뇨? 어머님, 제 아내는 30이 넘었습니다. 장모님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한서방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요? 작은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세요? 알지 하지만 너희 부부싸움이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잖아. 작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싸움이요? 장모님이 놀란 듯 다시 되물었어요. 그럼 뭐야? 작은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신혼여행 비용 1,000만 원 요구한 거, 생활비 몇 번이고 손 벌린 거, 친정 빚 갚는다고 주식했다가 날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 땅을 달라고 한 거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게 부부싸움으로 해결될 일인가요? 작은 아들은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치 장모님이 절대 변명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벽을 세우는 것처럼요.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너무 급한 결정 아니니? 작은 아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런 여자와 살 수가 없어요. 장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혼하려고요. 그 말을 끝으로 작은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눈을 감고 기차에 몸을 기댔어요. 기차는 여전히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고향.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고향에 도착한 작은 아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 공기가 싸늘했어요. 서울과는 다른 시골 특유의 흙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 낯익은 공기 속에서 작은 아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초등학교가 끝나면 신나게 가방을 던지고 뛰어가던 길. 길가 풀밭에 앉아 친구들과 돌을 튕기며 놀던 순간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마루에서 기다리시던 부모님. 땀에 절어 돌아오시는 아버지와 바쁘게 밥을 준비하시던 어머니. 모든 게 그대로인데 자신만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마당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순간 작은 아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저렇게 굽으신 게, 어머니의 얼굴에 그렇게 깊은 주름이 패인 게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면서 가끔 전화를 드리며 잘 계시냐고 물었을 뿐이었어요. 그때마다 부모님은 늘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 너나 잘해라. 하셨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세월을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서울에서 멋지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부모님은 점점 더 늙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예전엔 어깨가 넓고 당당했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투박한 손마디, 깊게 패인 주름. 그 모든 것이 작은 아들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아들은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그제야 뼛속까지 느껴졌어요. 작은 아들은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꾹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다가오셨지만 작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부모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적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던 아버지. 새벽마다 일어나 손이 트도록 밭을 매던 어머니. 그런 부모님을 두고 아내가 집을 해줬느니 해주지 않았느니 따지는데도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한심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 손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을까요?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아들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도 거칠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힘없이 웃고 계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더욱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자신에게 미안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이잖니.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니? 어머니의 그 말이 작은 아들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서 시골의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공기가 맑고 신선했어요. 새벽녘부터 아버지는 밭으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여유롭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소박한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그러나 그 평온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흙먼지가 일고 익숙한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본 순간 작은 아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인과 장모, 그리고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장인은 무거운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모는 한숨을 쉬며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습니다. 얼굴엔 후회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들에서 돌아오신 아버지와 어머니도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장인이 입을 열었어요. 한서방, 어제 밤에 자네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왔네.
장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어젯밤 잠을 못 잤어. 자네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작은 아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작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요구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장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야지. 작은 며느리는 주먹을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형님이 받은 것만 보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작은 아들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제 욕심만 부렸어요. 작은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작은 아들은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받으신 상처, 형이 참고 견뎠던 시간들, 그 모든 걸 생각하면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긴장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며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모두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법이지. 아버지는 작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덤덤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다. 작은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 당하신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쉽게 용서하시려 하는 걸까? 작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장모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작은 아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선다면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땅도 재산도 심지어 상처받은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작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그 뜻을 따라야 할까요? 작은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뜻을 따를게요. 작은 며느리는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과 장모도 감격한 듯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 털고 새로 시작하자. 그 순간 작은 아들은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비록 쉽지 않겠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 오랜만에 보는 시골 하늘은 서울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아직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장모님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묵묵히 서서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어요. 아무 말 없이 연기를 내뱉는 모습에서 그 역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 다들 들어와서 밥이나 먹읍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을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가셨어요. 작은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대로 모든 게 끝난 걸까? 아버지는 정말 작은 며느리를 용서하신 걸까? 하지만 아버지의 등을 보니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등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지난밤 아들이 돌아왔을 때처럼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듯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긴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차려놓은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어요.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장인은 멋쩍은 듯 조용히 따라 앉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머리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저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고 작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애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작은 며느리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먹을 꼭 쥔 채 대답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작은 아들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긴장됐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고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작은 아들은 부모님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외면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동안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조용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께도 잘하고 형한테도 잘할게요. 그리고 장모님께도 잘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손을 입에 가져가셨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작은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철이 들었구나. 그 말에 작은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은 형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짧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 말 한마디가 작은 아들의 가슴을 찌르듯 울렸어요. 형이 자신을 위해 해준 것들, 이제야 하나둘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형이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것이었어요. 그런 형에게 이제야 제대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그나마 두 아들의 효심이 작은 며느리도 변하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정만수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따뜻해지는 봄 날씨에 좋은 기운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